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에 근무하는 이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몸과 마음과 또 사회적 관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은 한 해 동안 소생하던 생명이 멈추고 다시 만날 봄을 기약하면서 주변의 작별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의 안녕을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할 특정한 대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안녕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이 나는 바를 잠시 종이에 적거나 컴퓨터에 기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날짜를 받아놓고 서서히 삶을 마칠까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숨을 멈출까요? 아니면 긴 통증과 힘겨운 호흡 중에 질식하듯이 숨을 멈출까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간 모은 재산을 병치레 소진하고 가족들에게 부양을 걱정하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걸 순리로 받아들이고 편안히 놓아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과 남은 삶의 질과는 별개로 모든 의료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연장시키기를 원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 관계와 또 영혼의 아름다웠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좀처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떠오르면 머리를 털면서 여러분과 있었던 그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료진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바랍니까? 나의 관계와 영의 고통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 의사는 환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영역은 한때 생물학적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차츰 환자의 심리적 영역도 돌보아야 치료 협력이 가능하고 또 최선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붙이자면 환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또 예방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이 그림은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의 한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입세에 등장하는 무명 노인 화가인 베어먼은 옆집에서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젊은 여류 화가 존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베어먼은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존 씨의 무기력함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굳은 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 넣어서 그녀를 살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은 폐렴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베어먼의 행동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존스의 입장을 헤아리는 엠파시, 공감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젊은 화가가 이제 나이 든 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고집하지 않았었던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또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소설의 한 장면일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께 세 개의 질문을 받고 19세기 후반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러시아 농민 부부의 가정에서 더부살이하게 됩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다시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하일이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궁핍한 생활 중에도 연민과 또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시간에 대한 이해 불가성. 결국 그만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 세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는 육체적인 필요를 뛰어넘은 영적인 양식과 삶의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생명을 잘 유지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던 거죠. 이 오헨리의 소설과 톨스토이의 소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두 이야기 모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또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적 영역에서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현실과 자신이라는 한계에서 선을 넘은 초월적 경험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소설 속에서 선을 넘은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선을 넘은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하우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했습니다. 이분은 25세에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또 정신분석을 공부한 정신과 또 신경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수용 생활은 30대 중반에서 40세 사이에 했습니다. 1941년에 아내가 임신했지만 강제 낙태를 당했고 아내와 함께 1944년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수용 생활하던 중에 아내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책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하루 적어내려간 삶의 본질, 그리고 실존에 대한 경험과 철학을 담아낸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앞에 있는 밤과 안개의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로고테라피의 이론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개인차가 모호해지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여러분들 2차 대전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입었었던 그 수용자들의 옷을 생각해내실 수 있겠죠. 다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상황에서 개인차가 드러날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개인차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돼지는 빅터 프랭클이 생각하기에는 수용소 안에서의 돼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돼지에 비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자로 비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위로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그래서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이 로고테라피의 주제입니다. 결국 빅터 프랭클 역시 선 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의 선, 개인의 욕구의 선, 나의 생물학적인 삶의 선,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실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소설도 또 2차 대전의 수용소도 우리랑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병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근무하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창문과 벽면,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의 천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사방에 적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의 수술실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위한 기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팀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취와 수술 과정을 순조롭고 안전하게 하시며 수술 후 통증이 감소되고 잘 회복되어 병상에서도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투병 중이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혹은 그의 가족이라면 이런 글귀를 보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제가 환자 또는 보호자라면 현실을 초월한 영적인 위로를 받고 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 시대의 의료진은 기존의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에 대한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바로 환자와
보호자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돌봄, 총체적 인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요구됩니다. 수업 시작 시간에 제가 제안드린 바에 따라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잠깐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돌봄에 대한 기본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영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질병과 죽음에 반응하는 양식에 대한 사례를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5년 2월 설날의 풍경입니다. 1916년에 태어나서 99세가 된 일본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9세에 태어난 이제 80세가 된 맏아들 2번 남성이 있습니다. 자, 99세에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된 1번 남성은 설날을 맞이해서 백발이 성성한 자녀들의 세배를 받습니다. 1번 남성은 15년 전까지 끼니마다 반주를 하셨고요. 한편 흡연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림의 가운데 양복을 입고 절을 하고 있는 2번 남성은 65세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테니스를 치고 테니스를 마치고 나서는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수준이었습니다. 55세 이후로는 그마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 양복을 입은 남성의 우측으로 보이는 2번 남성의 남동생은 77세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소주 두세 병씩 같이 드시는 상황이고 아주 오랫동안 흡연과 또 음주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2018년까지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자, 80세인 2번 남성의 내외도 그 후손들에게 대배를 받습니다. 자, 그로부터 3년 후에 2번 남성은 손자의 초등학교 졸업식 축하를 위해서 아내, 사부인, 며느리, 손자와 함께 식사합니다. 당시 2번 남성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잠을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니까 잠들 때까지 누워서 초조하게 있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채로 새벽까지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아주 기질적으로도 예민하고 극도의 함 어보이던스의 성향을 보이는 성격적인 특성을 이번 남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해 더운 여름에 운동하던 중에 질식감을 경험한 아버지 2번 남성을 위해서 47세가 된 아들 3번 남성은 잘 알고 지내던 정신과 선생님께 아버지의 진료를 부탁합니다. 아, 저희 아버지께서 패닉 라이크 심틈이 있으셔서 진료 의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2번 남성은 어,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듣고 나서는 정신과 선생님의 처방받은 잔악수와 수면제를 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가슴 답답함은 지속되었습니다. 전부터 다니시던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셨는데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이후에 수술적 치료 절차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메모지는 당시 설명을 들었었던 일본 남성의 아내가 받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2번 남성은 당시 병실을 찾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을 꺼내서 냉수로 씻어냈으면 좋겠어. 자, 이 2번 남성은 국립대에서 3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지만 초조함과 답답함의 누적에 카타스트로파이징 띵킹 에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적인 수준과 스트레스의 극한에서 떠올리는 사고의 오류는 별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104세가 된 일본 남성은 2020년에 또다시 설날을 맞이해서 자녀들로부터 세배를 받습니다. 혼자 일어서거나 앉을 만한 기력이 없어서 자녀들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앉고 일어섭니다. 이번 남성은 당시에 약 먹을 시간을 놓치는 것이 두려워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남성의 남동생은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오셨다가 2019년에 위암으로 위장 절제술을 받으셨고, 이후에 술은 끊으셨지만 여전히 흡연은 지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받으셨던 세배는 일본 남성이 이승에서 자손들에게 받은 마지막 세배였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일본 남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4세 동안 장수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흔히 호상으로 여겨지는 일이어서 이 유족들은 과도하게 애통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는데 장례식장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았지만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유족들은 고인의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담담히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00년을 넘게 살면서 일제시대와 광복, 6.25 전쟁, 한강의 기적, 또 21세기의 도래, 증손자녀의 성장을 모두 지켜보았던 일본 남성의 삶은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진단서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사망 일시 써 있고, 그리고 사망 장소가 써 있죠. 일본 남성께서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시던 과정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의료기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사망의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심폐부전인데 그 원인은 폐혈증이었고 또 폐혈증의 원인은 뇌경색증이 있었고 뇌경색증의 원인으로는 방광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망진단서의 하단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가 써 있는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 외인사인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사고의 종류로 교통사고냐, 중독사고냐, 추락사고냐, 익사냐, 화재로 인한 사고냐, 기타의 사고에 의한 죽음이냐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의도성도 비의도적 사고, 자살, 타살, 미상으로 구분합니다. 덧붙여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에 보시면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제한해서 기록하면 이와 같이 한 장의 사망진단서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00세를 넘게 살면서 일제 감정기 초반부터 21세기까지 두루 경험하셨던 그 많은 서사의 주인공은 또 그 주인공의 이야기들은 이 사망 진단서로 의미가 되는 이 생물학적 존재에 대한 고려에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100년을 넘게 사셨던 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자녀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자, 일본 남성께서 돌아가신 지 5일째가 됐었던 이 2020년 10월 20일, 10월 20일은 이번 남성과 또 배우자 공통의 생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85세 팔순 생일이신데, 이날은 가족들끼리 단촐하게 지내자라는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직계들만 모여서 간단히 축하하였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불면의 문제는 2번 남성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고, 2번 남성은 일상에서 불안과 초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해 8월 광복절이자 일요일이었었던 한가한 공휴일 오전의 일입니다. 이번 남성의 배우자가 오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남성에게 언어 장애가 있고 또 반신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신마비가 왔다라는 것을 전화를 통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집에 와서 욕조에서 아버지를 일으키는 것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번 남성의 아들인 3번 남성은 증상을 듣고 스트로크를 의심하였습니다. 빠르게 119에 전화해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일단 모시고 가라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급실에 찾아가서 2번 남성을 만났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아버지가 평소에도 불안 수준이 높았다는 걸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일찍 왔으니까 큰 문제 아닐 거예요. 수술 잘 받고 나오셔서 건강하게 봬요. 라고 안심시키면서 수술실로 아버지를 들여보냈습니다. 자, 3번 남성은 단순한 근골격계의 문제이기를 바라면서 뇌혈관계 질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있다는 주치 설명 시간에 맞춰서 2번 남성의 81세 된 아내와 또 50세 된 3번 남성, 이 아들은 매일 아침마다 중환자실에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항상 문자를 병원에서 보내오기를 잠시 후에 주치의의 설명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곤 했지만 주치의는 30분도 또 1시간도 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번 남성의 아들 3번 남성은 중환자실 앞에 복도에 기대서서 뇌 뇌출혈 이후에 일주일이 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현 상태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학술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의식 회복이 늦을수록 사망률이 높고 뇌출혈의 발병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또 사망률은 그대로라는 것. 뇌출혈 환자 중에 30% 넘게 입원 중 사망하고 생존 환자의 대부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3번 남성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고통과 순환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께는 자신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간 시점부터 약 7주간 뇌실외 배액술, 또 뇌실 복강 단락술을 받고 출혈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 2번 남성은 퇴원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뇌졸중 유목민 환자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번 남성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언어 기능을 포함해서 자발적 움직임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첫 7주 동안 입원 후 전원 지시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낯가림이 심해서 외부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제한해왔고 깔끔하게 옷차림과 위생관리를 유지해왔지만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로는 생전 처음 보는 간병인들에 의해서 모든 대변 또 소변 처리, 세안, 세신 또 콧줄을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간병인은 보호자인 3번 남성을 만날 때마다 넌지시 아버지께서 대변을 자주 보세요 라고 타박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의 병실로 전환한 직후에 간병인과 환자의 모습을 이 사진에 담았는데 가족들에게 보낼 사진을 찍으려던 이 3번 남성은 욕창 방지를 위해서 무릎까지 환자복을 내려서 하반신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은 차마 사진으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3번 남성은 이 시기쯤부터 각종 환자용품의 구매처와 가격, 그리고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또 요양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은 어디인지, 각 병원과 간병인의 비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지식과 정보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물품들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도 없고 간혹 라디오를 들을 때 들려오는 CM송에서나 듣던 물품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응급실로 간 첫날 뇌실외 배액수를 받았고 또 자가호흡이나 가래 제거가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절개술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이후로 2번 남성의 목에는 석션을 위한 카테터가 들락날락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튜브가 꽂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2번 남성은 영문학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발병일 새벽에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집필했고 평소에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깅과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즐겼던 이 테니스를 75세가 넘어서까지도 치셨습니다. 작은 뇌출혈이 있었지만 혈액응고 방지 약물을 장기 복용했기 때문에 지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으로 약을 드시던 또 자기 관리를 하던 이 노학자를 이 지혈이 안 되는 문제가 몇 시간 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번 남성이 겪었을 무기력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의식은 온전하게 돌아왔지만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건 손가락 끝 하나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병실에서 재활치료실로 가는 도중에 병원 복도에서 3번 남성은 2번 남성을 잠깐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으셨네 또.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영준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아버지,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재활병원에. 치료하시느라고 모셔왔어요. 자주 봐서 뵐게요. 이번 남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게 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뺨을 만져보았고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병원을 전원하고 1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2번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직접 만나고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전면 차단된 상태였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러 가는 루트를 간병인이 흘려줘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던 일이 거의 없던 부부가 1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오랜만에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죠? 그치? 응. 이제 조금 더 나면 집에 갈 수 있을 때 갑시다. 응? 응. 그래. 아유, 그래도 아이고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응? 좀 불편해지긴 했지만 차츰 나아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응?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냅시다. 응? 응. 그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 그래 어디 오늘은 열은 괜찮아요? 열은 없어요 아직. 아이고. 그로부터 4개월 후입니다. 이번 남성의 간병인께서 각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고, 3번 남성은 새로운 간병인이 올 때까지 만 하루 동안 이번 남성 아버지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로 간병하였습니다.
콧줄 급식이라든지 기관절개에 삽입된 튜브를 통해서 가래 제거를 하는 석션 방법 등을 간호사 선생님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서 실행하였습니다. 청소년기까지 3번 남성은 소아천식이 있었습니다. 호흡 곤란이 얼마나 힘든지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 3번 남성은 2번 남성 아버지의 기관지에 가래가 끼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지 가슴 아파하면서 석션을 시행했습니다. 보통 4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석션을 20분 주기로 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에 소변줄이 빠져서 뒤처리를 했던 것 외에 자주 보신다는 대변을 이번 남성은 한 번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 하루 동안. 아마도 이번 남성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대변을 뒤처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3번 남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간의 입원 생활로 5월에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남성에게. 스툴 컬처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8월 4일에 요양병원 입원하던 중에 재활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김에 화장실에서 간병인에 의해서 대변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했었던 3번 남성은 2번 남성을 모로 눕히는 정도, 그리고 의류와 소지품 등을 챙겨 들고 있다가 대변 채취가 끝난 후에 옷을 입히고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정도의 수행을 도왔습니다. 자, 며칠 후 8월 10일, 8월 14일, 3번 남성은 자가격리 5일차가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하고 있었던 도중이었는데, 평소에 혈압이 꽤나 높았었는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잠을 자고 또 술도 마시지 않고 했던 터라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었던 것을 이 3번 남성은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당시의 혈압 수준을 박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남성이 혈압이 낮아진 것 정도로 아주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음 날 2번 남성은 2021년 광복절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1년 후인 2022년 광복절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2번 남성은 1번 남성이 돌아가신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를 남겼지만 사망진단서 한 장으로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삶은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는 조금 눈에 익은 사망진단서의 양식입니다. 사망 일시와 사망 장소가 써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신 것 써 있고 사망의 원인으로는 직접 사인이 폐혈증이고 폐혈증의 원인으로는 상세불명의 심부전이 있었고 심부전의 원인으로는 만성 방광염이 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뇌출혈 뭐 이런 내용들은 기록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망의 종류의 병사에 체크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담아서 서명 또는 이제 도장을 찍으신 이런 서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남성의 사망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5일 3번 남성은 코로나 격리 5일차, 6일차 정도 됐었겠죠. 새벽 2시에 요양병원 당직 의사에게서 2번 남성 위급하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받고 깨어서 3번 남성은 어머니와 누님들께 바로 연락을 해서 일단 병원으로 빨리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직 의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혈압과 산소 수치로 보기에는 대학병원으로 옮기셔도 별 방법이 없고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미 여러 군데 응급실에 전화해 봤는데 모두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와도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계속 응급실로 모셔달라고 하시네요. 듣자 하니 아드님이 의대 교수라시던데 아드님이 직접 앰뷸런스에 선탑하시고 근무하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직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번 남성은 이런 당직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가망이 없는 상황이고 CPR 등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신체만 더욱 손상되게 할 뿐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여서 3번 남성이 앰뷸런스에 선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3번 남성은 전화나 카톡 등으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장례식장을 섭외하였습니다. 이번 남성은 아버지께서 병원에 들어가신 지 딱 1년 되는 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주어졌었던 1년도 너무 길지 않아서 감사드릴 수 있었고, 또 가족들에게 남겨주었었던 그 1년도 너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내에 아버지를, 남편을 떠나보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였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던 당직의 선생님과 또 10개월여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간병인 선생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의료 장비를 정리해 주셨고, 기관을 절개하고 나서 1년 동안 꽂혀 있었던 티튜브 역시 아버지의 몸에서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자신을 그동안 가두어 두었었던 감옥 같던 육신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버지의 육신과 또 마음과 관계와 영혼을 온전히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드렸었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저희 경험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료진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와 영혼의 고통 역시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바라십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이 만난 의료진은 대부분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고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을 스스로나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간 작성하셨던 문서 파일들을 대부분 열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일기와 회고록을 작성해 오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년 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소중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말씀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기고 싶은 말, 나의 죽음은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성경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 그리고 귀여운 내 4명의 손자, 손녀들아. 내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내 장례는 내가 생전에 좋아한 대로 조촐하고 조용하게 치르도록 하거라. 허례허식은 금물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좀 더 함께하지 못함은 유감이지만 생자 필멸이 인간지 상사임을 어찌하랴. 바라건대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축복받은 삶을 길이 길이 영위하다가
천국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너희 할머니요,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내 어머니와 또 나와 제외하여 영생을 누리기로 하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런 죽음을 예상합니다. 저의 할아버지의 사인이었었던 암, 저의 아버지의 사인이었었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저의 죽음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너무 오랜 여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의 이 육신이 제 영혼과 관계와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나 형틀로 인식되기 전에 제 육신으로부터 저의 생물학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누군가는 제가 누워있는 그 어느 지점인가에 와서 제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지점에 가서 그랬듯이 저의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영을 기억하며 저를 추억할 것입니다. 자, 처음 드렸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에게 죽음은 저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통찰하면 나는 삶의 진정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나의 고민은 죽음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나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배경이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비로소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영에서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진정한 삶이 추구하는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의 안녕을 위해 잊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